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인사말을 적으면서 저도 모르게 평범한 30대 여성이라고 적을 뻔했는데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사람이 평범할 리가 없겠죠. 어쩌면 뻔한 치정 사연일지 모르겠지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이렇게 해서라도 제 가슴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곳에 사연을 보냈다고 말을 해놨으니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찾아보고 지레 겁을 먹겠죠. 꼭 그랬으면 싶네요. 그럼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 떨어져 있던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같은 과 2년 선배였던 사람이었어요. 복학을 한 남편과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식 직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정성스럽게 차려놨던 신혼살림을 저 혼자 사용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된 거였죠. 이제 막 결혼을 하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도 모자란 신혼 기간에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는 게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마음보다 더 크게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이 있었어요. 걱정이었죠.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평생 시부모님과 같이 지냈던 남편이 혼자서 자취를 한다고 하니 밥은 제대로 차려 먹을까, 집 정리를 제대로 할까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매주 주말마다 남편이 머물고 있는 사택으로 일주일치 반찬을 싸들고 내려갔습니다. 또 엉망이 되어 있을 집을 상상하며 주말 내내 정리를 할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게 된 남편의 집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부족할까 싶어 많이 만들어 온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반찬들도 잘 챙겨놓고 있었죠. 좀 의외다 싶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면서 보아온 남편은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후에도 제가 남편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로 제가 손을 봐줘야 할 것도 없었죠. 의외인 남편의 모습에 전 앞으로 같이 하게 될 신혼생활에 기대하게 됐습니다. 가사 일을 도와주는 남편은 어느 아내들이나 원하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1년 반 동안 떨어지게 됐던 지방 발령이 끝나고 드디어 남편이 신혼집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생이별을 하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집에 오자 신이나 난리도 아니었죠. 얼른 남편의 물건들을 가져다 정리해서 이 집에 우리 두 사람이 산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하는 남편 대신 짐을 풀어주고 있었죠. 남편 옷을 개고 걸어주니까 이제서야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아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를 도와주겠다며 곁으로 왔고 서로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며 짐 정리를 하고 있었죠. 한창 짐을 정리하던 남편이 업무 관련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그러다 남편 품에 있었던 수첩이 제 앞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과는 어울리지 않는 봉투가 보이더라고요. 무슨 봉투인가 싶어서 꺼내어 확인을 해봤죠. 청첩장이었어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희연이의 청첩장이었죠. 저도 같이 있던 자리에서 받았던 청첩장이라 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남편의 수첩에 넣으려고 했었던 순간 청첩장 뒤편에 글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줬던 청첩장 뒤에도 없었던 글귀인데 무슨 글귀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급히 메모를 적은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죠. 그것도 희연이 글씨체로 말이에요. 오빠, 결혼 후에도 우리 계속 만나. 난 오빠 놔주지 않을 거야. 그 글귀를 보게 되자 순간 사고가 멈추게 됐습니다. 내 친구 희연이가 내 남편에게 이런 글을 적을 리가 없었어요. 희연이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희연이는 대학교를 다닐 때 같은 과 동기로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만난 기간은 짧았지만 오래된 친구들보다 저희 친언니보다 더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성격도 저와 잘 맞고 취향도 거의 모든 게 비슷해서 같이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어요. 서로 연자로 끝나는 이름을 가져 대학교 때 사람들은 항상 붙어 다니고 친하게 지내는 저희를 연자매라고 부를 정도로 항상 모든 걸 같이 했었죠. 복학생이었던 남편을 좋아하게 됐을 때도 희연이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친구였습니다. 처음 남편을 좋아하게 됐다며 제 고민을 털어놨던 것도 희연이였죠. 희연이는 제 고민을 듣고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저와 남편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노력까지 했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까지 동원하여 노력을 해준 희연이의 도움으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남편과 만남을 가지며 생기는 고민과 걱정들을 이야기하고는 했죠. 연애 경험이 몇 번 없었던 저에게 희연이는 좋은 연애 선배가 되어줬고, 이것저것 코치를 해주며 저의 연애의 조력자가 계속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죠. 남편과 작은 트러블만 있어도 희연이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희연이가 남편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정연아,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그 오빠 만나지 마. 나는 처음부터 네가 왜 이러나 싶었거든? 너도 알잖아. 오빠보다 네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경민이 오빠 진짜 별로야.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2살 차이인데 생각하는 건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야. 연애를 하는데도 이렇게 가부장적인데 나중에 너 그 오빠랑 잘 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너 그 오빠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그냥 그만 만나. 그런 사람들이 헤어진다고 하잖아? 그럼 또 엄청 비굴하게 잡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너무 희연이 너 앞에서 오빠 안 좋은 점만 말했나 보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이러는 거지. 너 없을 때도 내가 항상 경민이 오빠 유심히 보는 거 알지? 원래도 내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 친해지면서는 더 별로야. 거기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 힘들게 한다니까 더 싫고. 제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장 친한 희연이가 친하게 지냈으면 싶었는데 제가 남편과 있었던 너무 사소한 일들까지 희연이에게 말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을 자주 만나게 한다면 희연이도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고 태도를 바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희연이 앞에서 최대한 남편과 있었던 고민은 말하지 않았고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희연이와 자주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했었죠. 하지만 자신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희연이를 보며 남편도 항상 희연이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고는 했어요. 오빠, 정연이한테 제발 좀 잘해요. 요즘 세상에 정연이 같은 여자애가 어딨어요? 겨우 연애하는 건데 벌써부터 현모양처처럼 구는 여자친구가 어딨냐고요. 너는 시간이 남아 돌아? 네 남자친구는 어디다 두고 맨날 우리 데이트하는데 껴들어서 난리야. 하긴 내가 네 남자친구 같아도 매일 보고 싶지는 않겠다. 말을 맨날 싸가지 없게 하는데 매일 보는 건 무리지. 뭐라고요? 남자친구가 제발 만나자고 하는데 또 오빠가 이번에도 정연이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보디가드 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가지는 누가 없다고 소문났는데요? 학교 걷다 보면 오빠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 거 아세요? 오빠, 희연아, 그만해. 오랜만에 봤는데 왜 그래? 두 사람 내가 부른 거니까 이러지 마. 내가 불편하잖아. 우리 그냥 재밌게 놀자, 응? 사이를 좋게 만들어 보려 자리를 해도 항상 더 큰 문제가 생기니 나중에는 저도 두 사람 사이를 포기한 채 최대한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연애가 길어지고 희연이와는 대학을 졸업해서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는 했죠. 그때마다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느라 진땀을 빼고는 했어요. 최근에도 희연이와 남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희연이 결혼 축하일로 만나게 됐을 때였죠. 진짜 우리 희연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 청첩장 보니까 실감이 난다. 너 뭐 가지고 싶니?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뭐가 필요해? 말해봐. 야, 누가 들으면 아무것도 안 사줬다고 생각하겠다. 벌써 선물도 줬으면서. 그건 그렇고 오빠는 오늘 안 온대? 여기 3인으로 예약까지 한 건데. 곧 올 거야. 혹시 청첩장 까먹을까봐 그러는 거면 나한테 줘. 내가 가지고 있을게. 오빠는 또 늦어? 어떻게 사람이 변하질 않는다. 아무리 내 결혼식 축하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예약까지 했다고 말을 했는데 또 늦을 수가 있어? 청첩장 주기도 싫다. 오빠 오면 청첩장 주면서 한 소리 해야 하니까 내가 직접 줄게. 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오네. 아, 미안. 여기 들어오는 길이 엄청 헷갈리네. 찾기 쉽고 좋은 곳도 많은데 넌 뭐 이런 곳을 예약했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잘만 찾아왔을걸? 오빠만 못 찾는 걸 가지고 왜 장소 탓을 해? 그리고 내 결혼식 축하 자리거든? 오빠는 얻어먹는 사람이고? 그럼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청첩장으로 오빠 얼굴에다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정연이 때문에 참는 거야. 자, 받아. 결혼식은 오던가 말던가. 축의금이나 넉넉히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로 인해 만남을 가지고 남편과 희연이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당시 발견했었던 청첩장의 내용을 보면서도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과 헷갈려 희연이가 청첩장을 잘못 줬거나 글의 내용을 제가 오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었죠. 우선은 다시 짐을 정리하러 오는 남편이 알아차리기 전에 청첩장을 수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그 일을 잊어보려고 했지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혼 초 남편이 저와 떨어져서 사택에서 생활을 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몇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고는 했죠.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신혼 초인데 굳이 집에서 쉬라고 말을 한다거나 생각보다 깔끔한 집 상태, 그리고 일을 한다며 주말에 받지 않았던 전화 등등 수많은 기억들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계속 그때 그 편지 내용이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자 이렇게 계속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희연이가 정말 불륜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 모르게 만남을 가져오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GPS 추적기를 구매해 남편의 차량에 설치를 하게 됐고 남편의 뒤를 밟게 됐습니다. 평일에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 따로 쫓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평일 GPS 동선도 남편이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주말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금, 토, 일 모두 약속이 있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놨죠. 남편도 토요일 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녁까지 먹고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아침 일찍이 집을 나온 저는 렌트카를 빌려 남편의 차량이 보이는 곳에서 대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밟게 됐죠. 저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는 평범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게 맞는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딱 오늘까지만 남편의 뒤를 끝까지 밟아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각보다 일찍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끝내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어요. 차량도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어딜 가나 싶어 황급히 주차장에 나와 남편을 따라가게 됐는데 웬 차량에 타더라고요. 그리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곧바로 뒤를 쫓아가게 됐었는데 그 차량이 도착하는 곳을 보곤 다시금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호텔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차량에서 내리고 뒤이어 운전석에서 누군가가 내리는데 제 친구 희연이가 맞았어요. 운전석에서 내리는 희연이를 보게 되자 머리를 세게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숨도 잘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호흡이 되지 않아 캑캑거리면서도 시선은 두 사람을 향해 갔어요. 호텔 CCTV를 의식하는 건지 두 사람은 차에서도 따로 내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각자 들어갔죠.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더 포착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정신을 가다듬고 호흡을 겨우 진정시킨 다음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가게 됐죠. 한 발 늦어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방을 잡은 층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층 비상구로 가 비상구 문을 열어놓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두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건지, 누가 먼저 접근을 한 건지, 내가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했는지 등등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생각들로 넘쳐나고 있었죠. 그렇게 5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딱 저녁 식사를 먹을 때쯤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나왔죠. 이번에도 서로 시간을 두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증거로 남겨놔야 할 것 같아 희연이가 먼저 방을 나왔을 때부터 두 사람이 같은 차량을 타고 식사를 하는 장면까지 쭉 찍게 됐죠. 남편은 다시 친구들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됐죠. 집을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바람을 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주인공들을 욕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런 막장 상황 속 주인공이 되어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잘못은 두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얼굴 보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다음 펼쳐진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자동차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한참 동안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이미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줬는데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게 한심했죠. 더 이상 받을 상처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분노가 솟구쳤죠. 우선 복수를 하기 위해선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고 두 사람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불륜의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이후 전 남편의 뒤를 밟으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들을 증거로 모았습니다. 또 남편의 컴퓨터에 있는 증거들을 모두 촬영하고 복사해놨죠. 남편은 바람을 피는 데 있어 매우 철두철미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증거 하나 없었고 사용하는 컴퓨터 중 한 대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남편 서재 뒤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영상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인해가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 그곳에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컴퓨터 말고는 희연이와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전 분명 그 컴퓨터 안에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휴무를 내어 아침 일찍 데이터 복구 업체에 가서 의뢰했죠. 그런 노력 끝에 두 사람의 대화가 남아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은 역겹고 더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꼭 불륜을 피는 놈들은 그런 식의 더러운 애정 행각을 해야 하나 싶은 사진들도 있었죠. 그런 건 충격적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두 사람이 제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대충 계산을 해보니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만남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최근 남편이 지방에 발령을 받고 혼자 지낼 때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이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집,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들 모두 희연이 그년이 했었던 흔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이 깔끔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충격적이긴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된 거다 싶었죠. 두 사람이 미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협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충분한 증거를 모두 모았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여기 있는 증거들 나보다 당신이 더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잘못을 빌거나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
나도 두 사람 관계 알 만큼 알고 마음도 돌아섰으니까. 남편은 제가 던진 증거 사본을 확인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잘못 빌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을게. 너 화만 돋구게 할 테니까. 이혼 원한다면 아무 말 없이 이혼해 줄게.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재산도 네가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더 이상 허튼 짓 하지 않을게. 희연이랑 관계는 당연히 정리할 거고 평생 네 말이라면 뭐든지 고지곧대로 따르면서 살게. 나 희연이 사랑한 적 없어.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너뿐이라고. 이건 진심이야. 미쳤어? 사랑한 적 없다고? 그런 새끼가 사랑한다 말하고 호텔이든 모텔이든 자러 다녀? 그건 그냥 하는 말이야. 희연이와는 육체적 사랑만 원했던 거라고. 희연이랑 나 둘 다 같은 생각이고. 미친 년놈들이네. 바람피는 놈들은 사고방식이 다 똑같니? 너희들 같은 놈들 모여서 살지 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이런 일을 만들어?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 줄 때까지 절대 안 한다고. 당신 피말려 죽일 거야. 이혼 소송, 합의 이혼 하고 싶으면 해봐. 이 모든 사실 당신 식구들, 지인들, 회사에까지 밝힐 자신 있으면. 그리고 희연이 걔한테도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 말했다간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이 사실 말할 테니까. 남편에게 협박을 시작하게 됐던 저는 좀 더 자세히 남편에게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곤 다 녹음을 하게 됐죠. 그건 역시 희연이에게 협박용으로 쓸 카드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말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시댁에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남편 피를 말리는 말을 했죠. 그런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주 집에 놀러 오니? 너희들 길게 어디 가려고 그래? 이제 이 사람도 집에 왔으니까 이전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거 몰아서 찾아뵙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께 잘해야 이 사람한테도 예쁨을 받죠. 아유, 이제 신혼이네가 더 사랑받아서 뭐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경민이 눈에는 예뻐 보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평생 관리하고 남편한테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특히 오빠 같은 경우는 잘나도 너무 잘나서 제가 걱정되거든요. 물론 오빠가 딴 생각을 품진 않겠지만 주변 여자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 경민이가 여자 때문에 네 속을 썩인 적이 있어? 아니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 지난 후에야 어쩌다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걸요. 정말 엄청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 친구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네, 걔도 곧 결혼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오빠 좋아했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정말 수차례 만들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꼭 불륜이 주제로 된 걸 틀어서는 시부모님과 같이 보고는 했고, 주변에서 들리는 불륜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와 욕을 하고는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언제 자기 이야기가 나올까 노심초사하며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지 살이 쪽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즐겼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 볼수록 더 애원하고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건 희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게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한 바로 다음 날 희연이를 불러내어 같은 증거들을 들이밀었죠. 그리고 똑같은 협박을 했습니다. 친구라는 잡소리 집어치우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마.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너 내가 네 신랑과 가족들한테 이 증거들 넘기는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널 괴롭혀야 속이 좀 풀릴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화가 풀리면 내가 이 증거들 알아서 다 처리할게.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내 말 순순히 따르는 게 좋지 않겠어? 정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에는 그냥 너 위하는 마음에 너한테 잘해주라고 말하려고 만난 거였는데 그날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 알아.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네가 그렇게 해서 화가 풀리고 괜찮아진다면 그렇게 할게.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할 테니까 제발 나 윤수 씨랑 결혼식만 무사히 올릴 수 있게 해줘. 미친 소리인 거 알지만 나 윤수 씨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결혼 후에도 너가 하라는 대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윤수 씨, 우리 가족에게는 알리지 마. 일찍이 알릴 생각 없었습니다. 옆에서 충분히 가지고 놀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희연이도 남편 똑같이 괴롭혀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 네 신랑 좀 불러봐. 윤수 씨를? 알겠다며.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 말 안 할 거야. 근데 네 신랑 얼굴이 지금 보고 싶어서 부르라는 거야. 나도 네 신랑 연락처 있어. 내가 따로 만나도 돼. 근데 굳이 같이 있는 자리에 부르는 건 내가 윤수 씨와 둘이서만 있다가는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라서 그래. 너도 내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 신랑이랑 있는 게 더 안심되지 않니? 뭐해? 어서 불러. 오랜만에 우리 맛있게 저녁이나 먹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두들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희연이 가슴이 철렁하는 말을 섞어가며 희연이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눴죠. 얼굴이 하얗게 변한 희연이와 같이 화장실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걸리기 싫으면 표정 관리 좀 하라는 타박도 주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희연이가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보내게 됐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 기간 동안 참 바쁘게 살았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겁을 먹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를 속여온 기간 동안만큼 두 사람을 괴롭히고 싶었지만 그건 시간 낭비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희연이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기로 했죠. 그 순간이 바로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날에 맞춰 모든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희연이 결혼식 전날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희연이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됐죠. 다음날 제가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한 걸 모르고 있는 남편에게 희연이 결혼식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뭐해? 희연이 결혼식장 갈 준비 안 하고. 나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사람들이 수근거리긴 하겠지만 사실 내가 당한 일에 비하면 귀여운 애교 정도가 아니겠어? 당신도 오늘 제일 멋지게 꾸며봐. 나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람이 결혼을 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 정연아, 제발 그만해. 이렇게 해서 네가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랑 이혼하자.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난 일들 알게 할 거라고. 시부모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든 그 일을 알게 되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어떻게 되시든 간에 나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이랑 그년이 해온 추잡하고 더러운 대화 장면들 모두 공개할 거라고. 감당할 자신 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자신 없으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희연이 결혼식 끝나면 나도 이 집 끝낼지 아니면 더 끌고 갈지 고민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더 시달리기 싫으면 심기 거스르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어서 옷 입어. 이왕이면 당신이 희연이 신랑처럼 보이게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입어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두 사람이 이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이어야 하지 않겠어? 제가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순순히 따르는 남편을 보자 기분이 더러우면서도 좋았습니다. 몇 차례 코디 끝에 남편은 오늘 있을 결혼식 신랑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됐죠. 저 역시도 결혼식 날 금기시되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남편과 함께 희연이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저에게 보이는 관심과 수근거림이 곧 희연이에게 돌아갈 것을 상상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싶었어요. 희연이 부모님께서도 저를 보시곤 당황하시며 불편한 내색을 보이셨죠. 그때 조금 흔들리기는 하더라고요. 희연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애꿎은 희연이 부모님만 못 볼 꼴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연아, 너 옷차림이 이게 뭐야? 너 희연이랑 무슨 일 있니? 죄송해요. 저한테 사정이 있어서요.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사정이 있으면 있었다고 먼저 말을 하지. 아니에요. 앞으로도 죄송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희연이 부모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죠. 그렇게 죄송한 마음과 인사를 드린 뒤 바로 희연이가 있는 신부 대기실로 가게 됐어요. 저의 등장으로 인해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그 이유로 인해 안쪽에 있던 희연이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보였죠. 제가 대기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표정이 밝지는 않더라고요. 밝지 않은 희연이를 보며 저는 은은한 미소를 짓고 희연이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희연아, 드디어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 어때? 괜찮니?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혹시 내가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런 거야? 아닌가? 내가 이 결혼식장에 온 것 자체가 불편한 건가? 설마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나 정말 서운할 것 같은데. 나한테 받은 것도 많으면서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지. 부케도 받고 결혼 선물도 받고 내 남편도 받고. 정연아, 제발 오늘은 조금만 조심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까지 네가 시키는 건 뭐든 했었잖아. 그러면 무사히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지금은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듣는다고. 너 나 때문에 긴장한 거니? 이렇게 땀 흘리면 화장 다 지워져. 가장 예쁘게 보여야 하는 날 엉망이 되면 어떡하겠어. 너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오빠도 보러 왔는데. 뭐? 오빠도? 아니, 네 남편도? 응, 근데 이제 남편 아니야. 나 그 새끼랑 이혼할 거거든. 그 멍청한 놈이 어제 내가 자기한테 이혼 소장 보냈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내 말 잘 듣더라. 오기 싫다고 하는 거 내가 억지로 데려왔어. 이렇게 예쁜 모습 나만 보기 아깝잖아. 그래서 그 새끼한테도 내가 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멋지게 차려입으라고 했고. 나 너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거든. 내 옆에 그 새끼 있을 거니까 결혼식 진행하는 내내 얼마나 멋지게 하고 왔는지 너도 잘 봐. 나도 짐승 같은 너희들 내 눈에 잘 담아둘게. 제가 남편을 잘 차려입혀서 결혼식장까지 데려왔다고 하자 희연이는 전보다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내색을 숨기지 못했죠. 잔뜩 긴장하고 겁을 먹고 있는 희연이를 보자 그러게 왜 그딴 짓을 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싶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는 것처럼 겁을 먹고 있는 희연이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절정에 올라와 있지 않았으니까요. 불안해하는 희연이를 한번 안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얼마 뒤 곧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시작됐고 밖에 있던 하객들 모두가 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희대의 쌍년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희연이네 하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하객들 앞에서 추악한 짓이 알려지는 기분은 어떨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했죠. 아무 죄 없는 희연이의 신랑이 식장 가운데를 걸어 나왔고 곧이어 희연이가 아버님과 함께 신랑 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협박으로 인해 아직도 겁을 먹었는지 희연이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얼굴이 질려 있었죠. 온몸을 떨며 입장하는 희연이를 보며 사람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결혼식 때문에 떨려하는 것 같다며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습니다. 희연이의 불안한 속마음은 모르면서 말이죠. 식이 이어져 가면서도 희연이는 좀처럼 불안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어요. 옆에 있는 신랑이 계속 상태를 확인해가며 챙겨줄 정도로 말이죠. 제발 희연이가 쓰러지지 말고 버텨주길 바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의 복수를 완성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고맙게도 희연이는 저와 남편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잘 버텨줬고 드디어 식장을 찾아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 순간 제가 가방을 들고 튀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식장 가운데에 튀어나오자 사람들 모두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식을 진행시키고 있던 진행 요원들은 신랑 신부 지인들의 깜짝 이벤트인가 싶어 서로 연락을 하며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뒀던 프린트물을 가방에서 꺼내 버진로드를 왕복하며 결혼식 장내에 있는 하객들에게 뿌렸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나눈 더러운 성적 대화들과 오랜 기간 저를 속여가며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죠. 내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친다는 걸 확인한 희연이는 어떻게든 저를 말려보려 했고 날뛰고 있는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희연이의 절실함이나 분노가 저의 분노보다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 몸짓으로는 저를 말릴 수 없었죠. 전 저를 붙잡고 있는 희연이를 바닥으로 내둥댕이 쳤고 식장 내에 있는 하객들에게 이 더럽고 추악한 사실을 더 알려주려고 힘차게 프린트물에 던졌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예식장 직원들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혀 있던 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전 축가를 부를 때 쓰던 마이크를 붙잡아 저와 희연이 그리고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더 상세히 이곳에 있는 하객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희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여서 축사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보아온 희연이가 어떠한 친구였는지 여러분들께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희연이는 제 인생에 가장 친할 뻔한 친구였죠. 저랑 모든 부분에서 잘 맞았고 저의 고민도 항상 자기 일처럼 생각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이혼을 하게 될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친구였어요. 연애 코치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네요. 저희가 얼마나 친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친하면 제 남편까지 공유를 했을까요? 물론 저는 새카맣게 몰랐지만 말이죠. 가장 친한 친구고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어떻게든 이해해보고는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가장 친하다는 친구의 연인과 사랑한다는 여자친구의 친구와 몸을 섞고 있었다는 게, 그것도 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이 짐승 같은 놈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의 남편인데도 말이죠. 제 앞에서 맨날 서로 티격태격 했는데 그게 다 연기였네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을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연애를 하라고 판을 깔아준 거죠. 그런데 이 놈년들 하는 변명이 더 웃겨요. 자기들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냥 육체적인 사랑만 하고 있었던 거라면서 남편이라는 놈은 저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자고 했고요. 친구라는 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것들. 이런 놈년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복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친구에게도 알려줄 게 있어요. 희연아, 너 곧 상간녀 소송 소장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여보, 곧 이혼 소송 할 거니까 준비해.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 당신도 곧 당하게 될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불안에 떨어.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 가족들, 지인, 회사에 모두 알릴 거니까. 제가 한 말로 인해 식장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희연이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한 채 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남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있었죠. 희연이 부모님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계셨고 신랑 측 부모님들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셨죠. 희연이 신랑은 오늘 알게 된 사실에 모든 걸 포기한 듯 초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식장 내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제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포한 프린트물과 말로 인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한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바닥에 앉아 울고 있던 희연이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너 나 원망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원망해. 지금 벌어진 일들 모두 너 스스로 자초한 거야. 애초에 시작해서도 안 되는 관계였지. 어쩌다 보니 시작을 했다고 치자. 그랬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모르고 있을 때 너희 둘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어. 그러면 넌 오늘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을 거고 난 아무것도 모른 채 널 진심으로 축하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평생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겠지. 네 발로 걷어찬 행복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이왕이면 혼자 살고 너처럼 더럽게 사는 애가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준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니? 아니면 내가 이혼하고 나서 저 새끼랑 잘해보던가. 제가 하는 말에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말을 잘못했다 더한 수모를 당하기 싫었던 건지 희연이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희연이를 한 번 더 보고 저는 식장을 떠나게 됐죠. 그날 이후 너무나도 당연히 희연이는 파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결혼을 하는 남자와 시부모님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저 역시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고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로 인해 별다른 문제 없이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희연이에게 했던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과 희연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희연이는 저 때문에 파혼도 당하게 됐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저를 처벌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쳐봤자 자기 죄만 더 알리는 꼴이 아니겠어요? 결국 희연이네 부모님이 희연이를 말려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식장에 와 있었던 지인들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놀아난 불륜녀라고 소문이 나게 되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고 했죠. 결국 회사를 제 발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어떻게 알아낸 건지 SNS로 희연이에게 변태들이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불안 증상이 심해져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쓰레기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희연이를 보며 세상 살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짓을 하든 마지막에 피해자가 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서요. 역시 남편도 회사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희연이처럼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불륜 사실을 알고는 눈치를 줬고 남편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꼬리표 평생을 따라갔으면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의 근황이 남았네요. 사실 아직도 완전히 그날의 일을 잊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잊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지금은 과거 일을 기억해내봐도 화가 이전처럼 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남의 일 같기도 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최대한 잊어보려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아직은 시간이라는 약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곧 좋아지겠죠. 이곳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을 보면 다들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니까요. 저도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복수국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곧 있을 설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